안녕하세요, 김은혜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북런던 더비입니다. 경기는 최근 흐름이 좋은 아스널이 완승을 거둔 경기였죠. 아스널은 이 경기 승리로 우승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 상승세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스널의 승리가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더비전에서 승리한 점도 있겠지만 스탯을 봤을 때 비등비등한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스탯을 보고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갔을 때 무실점으로, 그것도 더비전에서 승리한 것은 상승세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비등비등했지만 두 팀의 퍼포먼스 차이가 있었던 압박 디테일과 공간 활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홈팀인 토트넘부터 빌드업 상황을 보면 3-4-3 형태로 위치했습니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이점은 후방에서 다이어가 다른 센터백들보다 한 칸 위쪽에 위치하는 점인데요. 토트넘은 한쪽 사이드를 올리기보다 키퍼와 두 센터백을 뒤에 두면서 마치 사각형 내지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일 수 있도록 위치합니다. 이렇게 될 때 아스널의 압박 형태를 보면 마치 4-4의 다이아몬드 같이 위치하는데요. 앞에 위치한 세 선수는 마르티넬리와 은케티아 그리고 웨데고르가 위치했습니다. 아스널은 토트넘이 좌측면을 활용한 빌드업을 할 때 웨데고르가 랑글레한테 대각선으로 넓게 이동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데고르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아스널의 압박 형태가 토트넘의 중원을 1대1로 견제하기 좋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움직일 때 웨데고르의 압박 포인트는 랑글레가 후이비에르나 다이어에게 갈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하면서 들어가는 점입니다. 센터백이 안으로 줄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차단하고 토트넘이 겉에만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스널의 압박 포지셔닝도 약간 특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편적인 압박을 보인다면 윙어가 센터백에게 붙어서 타이트하게 붙은 채로 풀백이 윙백을 거리가 멀더라도 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사카는 처음엔 미드필더와 붙어있다가 세세뇽을 타이트하게 견제하고 그 뒤에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는 파티가 사카가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미드필더에게 붙는 프레싱 방식을 보였습니다. 아스널이 이런 프레싱 형태를 보이면서도 토트넘이 결국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게 되면 안쪽은 이미 좁혀서 붙어주는 선수가 있지만 측면을 향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주로 토트넘이 넓은 루트를 향해 푸는 걸 견제했습니다. 그럼 토트넘은 어떤 상황들을 활용해서 압박을 풀고 어떤 패턴을 보여야 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상황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첫 번째는 은케티아가 요리스한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스널은 토트넘이 골킥하는 상황부터 압박을 준비할 때 앞서 말한 형태를 보였지만 토트넘이 뒤로 빼는 타이밍에는 압박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윙어들이 세 센터백을 견제하는 형태로 보편적인 4-3-3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밑이 불안한 요리스를 은케티아가 압박하기 위해 다이어를 지나치면서 요리스에게 압박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다이어는 항상 요리스가 사이드 쪽으로 풀고 다이어에게 주면 프리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짧게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에 관한 이야기는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미드필더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토트넘 같은 경우는 다이어가 볼을 잘 못 다루고 실수가 많다 해도 이런 식으로 앞지역에서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를 3선 지역 쪽에서 활용해서 공격의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이어가 소유해주고 공격수들이 사이 공간에 위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케인을 향해 롱킥으로 줘서 역습 상황 때 공격 숫자를 확 줄이는 것보다 다이어가 볼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나가면서 짧은 루트를 활용하고 앞에서 공격 숫자를 더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한 아스널의 압박에 대한 상황부터 사진으로 보면 은케티아가 다이어를 먼저 압박하고 웨데고르가 랑글레에게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사카가 세세뇽에게 들어가는데, 이런 움직임도 결국 벤 화이트가 세세뇽을 타이트하게 견제하기에는 애초에 포지셔닝도 높게 잡으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카가 세세뇽한테 타이트하게 붙었는데요. 이후 파티도 후이비에르가 측면으로 빠지기 때문에 측면에서 최대한 1대1로 물 수 있도록 압박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다이어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충분히 4명에서 은케티아가 유리스한테 이동하면서 안의 공간을 다이어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전방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숫자를 살려줄 필요가 있는 토트넘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이 더 침착하고 활용해 볼만한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아스널은
꾸준하게 수비 간격을 좁히기 위해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정해져도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카가 안까지 들어오면서 타이트하게 붙는 선택을 많이 가져갑니다. 이럴 때 측면에 공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벤 화이트가 간격을 좁히기 위해 전진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도 발생하고 아스널 수비 라인이 간격이 넓게 멀어지는데요. 주로 우측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토트넘의 경기를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 상황에서 좌우측이 딱 고정적으로 위치하기보다 토트넘이 우측면에서 전개할 때 손흥민도 안으로 좁히는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면에 쿨루셉스키가 넓게 위치해서 상대의 압박의 실수로 인해 간격이 넓어질 때 사이 공간을 손흥민이 침투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침투해줄 필요가 있지만 직선적인 선택이나 크로스하는 선택을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 기회는 쉽게 날아갔습니다. 적어도 직선적인 축구를 하려고 한다면 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상대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몸 상태나 질적 우위가 아니라면 토트넘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아스널의 후방 빌드업부터 짚어볼 건데요. 토트넘은 5-2-3 수비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스널이 주로 진첸코를 안쪽으로 좁히고 벤 화이트의 위치에 따라 2-3 혹은 3-2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이럴 때 센터백을 프론트 라인이 한 명씩 돌면서 압박하거나 아스널의 최후방 라인과 키퍼를 같이 압박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토트넘은 키퍼를 압박할 때 활용되는 이 3명이 수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아스널이 쉽게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풀리다 보니 사르와 호이비에르가 파키나 내려오는 선수까지 커버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원에서는 꼭 한 명이 프리해지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2선까지 쉽게 풀 수 있었는데요. 2선에서도 자카와 웨데고르가 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벤 화이트가 애매한 포지셔닝을 잡을 때 손흥민이 넓게 나가면서도 사이 공간이 넓게 발생하는 간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후 상황에서도 2선에 위치하는 자카와 웨데고르는 약간만 내려와도 센터백들이 앞으로 끌려 나오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나오고 돌려주면서 윙어의 주력을 활용해 템포를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은케티아가 전방으로 침투해주면서 수비 라인을 눌러주고 토트넘은 사이 공간을 호이비에르나 사르가 채우면서 페널티 박스 근처는 헐거워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되면서 아스널이 중거리 슈팅을 자주 할 수 있는 공간이 오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스널은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남은 두 선수가 스위칭해서 틈을 만드는 움직임이나 결을 살리는 패턴들을 보였기 때문에 두 팀은 압박과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의 디테일은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